오늘 간담회 마지막, 집단의 마지막 세션이요. 특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시는 한인숙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주제는 개혁, 내란 탄핵, 민주주의와 헌법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는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월 25일? 이 됐네요.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법대 한인석 교수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학부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법대 최원로 교수입니다. 올 2월 되면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 이전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주제가 계엄, 내란, 탄핵. 지금 우리 이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훑으면서 그중에 이제 제가 법대 교수로 나를 불렀으니까 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항목들을 한 번씩 짚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거리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주시면 중간중간에 스파트 질문을 계속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의 관심사와 궁금증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이 돼야만 서로 궁금한 거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다 아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날짜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11월 23일, 그리고 여기 27일, 우리 11월 달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항내 나무들이 여기저기 부러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느낌 속에 살았습니다. 오른쪽이 어디서 찍은 건지 아시겠어요? 기숙사 삼거리에서 공대 쪽으로 가는 그 풍경입니다. 11월 30일. 이거는 어디 장면이에요? 우리 자하연, 눈은 사흘 뒤에 자하연의 풍경인데, 이야, 우리 알고 보면 자하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이 속에 살고 있다가, 12월 3일부터 펼쳐진, 이것은 너무 날짜별로 하루에 10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 뉴스를 잠깐 한 2시간 안 보고 있으면 엄청난 새 사건이 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역사의 큰 격동하는 흐름 속에 지금 살고 있고, 아마도 20년 뒤에 해고를 하면 그때 하루하루 역사를 내가 느꼈다, 그 다음 살았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등장한 단어가 계엄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계엄이라고 씁니다. 왜? 계엄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대통령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아래에 있다 라고 되려고 하면 영장을 잘라버리고 계엄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아주 위험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어디? 학생 마이크 그 됐어요. 하나 갖고 있다가 저 뒤쪽에서부터 아무나에게는 마이크를 주세요. 자, 그 뒤에 마이크 주라니까요, 학생에게. 학생 주도 우리가 학생 주도 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도라고 하면 서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이름 뭐예요? 유승연. 예, 우리 학생이 12월 3일 밤 10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 끝나고 집에서 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 소식은 언제 들었어요? 그냥 그 카카오톡으로 제 친구한테 뉴스 봤냐, 어. 예비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비군 가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 다음에 본인 첫 느낌. 첫 느낌은 진짜 전쟁 난 건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전쟁남인가? 왜냐면 계엄은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계엄이라고 하면 민정에서 군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민정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법, 행정, 사법 뭐 장치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올 스톱! 이제부터 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하겠다! 이게 계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 관리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옆에.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친구랑 놀다가 친구를 집에 보내고 뉴스를 봤는데 야. 몇 명이 터졌다 해서 저 친구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나 마당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왜요? 무서워서요. 아, 다칠까봐. 친구가, 친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네. 왜,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가 지금 밖에 집에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나가서 밖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밖에 있으면 안 되겠다. 겸령. 오케이. 왜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옛날에 민주화운동 이런 거 역사에서 배우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시민을 그냥 이렇게 폭력을 가해도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폭력을 가해도 되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계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랄까 무자비한 폭력이 그냥 풀려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있게 되겠다. 첫 반응이 이거 제 첫 반응 비슷하더라고. 이 가짜뉴스 아니야? 누가 또 가짜뉴스? 그 다음 이거 진짜잖아. 그 다음 이 미쳤냐? 라고 하다가 이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는 친구 불러들이고 나를 이제 예비군 놀려 끌려가라 등등 각자 자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제가 1980년에 대학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3월부터 5월까지 내내 비상계엄 철폐하라, 이제 민주정부 만들어라는 11월 3월부터 5월 내내 했는데,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것을 엄숙하게 발표하고 발표된 그 시간에, 군대가 서울대 캠퍼스 안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밤늦게니까 다른 데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어디 제일 많이 있겠어요? 기숙사이지. 기숙사는 거기서 자니까 기숙사에 가서 포위를 하고, 예컨대 이렇게 포위를 하고 학생들을 무조건 팼습니다. 아니 내가 데모에 주동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팼어요. 그냥
옷을 제대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밤에 잠자는 시간이니까 옷도 뭐 팬티 입고 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잠옷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끌어내가지고 무조건 일단 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언제 열렸는가 하니까 기약이 없어요. 10월 14일까지 5월 17일 밤부터 10월 14일까지 학교 문이 닫았어요. 근데 성적을 줄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10월 15일 날 학교가 열어서 한 주 동안 1학기로 간주한다. 한 주 동안 막 이제 선생님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과목 들은 게 있죠. 예를 들어 형법 들은 게 있죠. 주제가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리포트 하나씩 내세요. 내고 한 주하고 그게 1학기 채점하고 학점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토요일까지고 월요일부터 10월 22일인가부터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첫 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첫 주에 이제 데모가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이제 학생들이 연행되고 제적이 되고 1980년에 이제 제가 서울대 민주화운동을 정리를 하면서 학교에 학사 제적 통계 달라고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결국 받아냈어요. 받아내보니까 제일 제적이 많은 게 1980년이에요. 80년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그냥 제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제적하느냐 보면 할당을 하죠. 인문대 한 5명, 사회대 한 5명 제적하고 법대 한 3명 제적하고 근데 할당이 내려가는데 이제 생각하는 학생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부장 제적을 하는데 회장 부분이 약간 관계가 좀 그렇다면 그 다음 그 밑에 순서 그냥 3명이 2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순서를 그냥 해가지고 100명 이상을 제적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84년에 복학이 됐어요. 자,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관원과 경찰이 학내에 상주했습니다. 지금 그 규장각 있는 부들골 그쪽에 경찰 부대가 버스와 함께 들어와서 3년간 같이 살았던 거죠. 자, 이게 계엄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치활동, 그다음 아까 자율 세미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이런 거 다 없는 그런 상태. 그게 계엄령이다. 그러니까 1980년에 그걸 체험했던 대학 4학년 한인섭이라는 학생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따가 95년도에 그 사람들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제 처벌 과정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로 이제 막 들어올 때입니다. 이럴 때 검찰이 뭘 발표했는가 하면 우리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이제 5.17, 5.18 광주 학살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15년 지나가지고 사건을 끝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 학생들 앞에 설라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동료 교수들을 막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이 검찰의 처분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이 처벌받는 선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한국의 현재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굳은 결의하에 책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그 책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재기소를 했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 선례가 바로 제가 작년 12월 3일, 시간이 10시 반에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하고
10시, 11시 되기 전에 이런 첫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방향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첫째,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했다. 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이런 요건은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 그 다음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내란이다. 그래서 한인섭 개인 주장 아니냐라고 할까봐 아니다. 5.18 재판에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면 그 자체가 내란죄가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명의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에 가담하는 군인, 경찰은 다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그 다음에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선포 자체가 내란행위다. 어떤 공직자도 동조하지 마라. 동조하면 형사범죄로 따스릴 수 있으니 경고 동조하지 마라. 5.18 재판대 군수내부 처벌되었다. 공문 422에 뭐 엄청나게 요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경찰도 너무 고맙다. 왜냐면 가도 주춤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글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글은 이런 다시는 비상계엄 시대가 다시 열리는 이 가능성은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 아까 제 정년이 얼마 남았다고 했죠? 지금 마지막 기잖아요. 마지막 기가 다 끝났을 때잖아요. 좋아. 이걸 막기 위하여는 내가 희생되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나도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런 불법하고 무도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1980년에 제레미데르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하고 있다가 딱 끌려 들어가서 무조건 두드려 맞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갔어요. 기숙사에 그때 두드려 맞고 바로 짐싸 나가라 해가지고 기숙사 전체가 폐쇄가 됐거든요. 10월 아까 15일까지 모든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엄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태를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헌정 질서가 확립된 나라에서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의 사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시민은 시민대로 또 현장에 가서 뭐 저지하고 뭐 이런 류의 작업해서 자, 우리 서울대 학생 이야기만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모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광주에서는 그걸 이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뭐 죽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벌받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패배냐? 패배가 아니죠.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근데 시민들이 서울, 부산, 광주의 대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특히 부산은 6월 18일, 19일에 시내 전체를 시민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는 길이 군대를 들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경찰력으로 안 되니까. 군대가 동원되려고 했는데, 군 내에서도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또 1980년 5.18 광주 학살을 서울, 부산에서 재현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1980년에 그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닌 게, 그 이후에 계엄 군대 동원의 사태를 결정적으로 막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995년에 처벌을 받음으로써 2024년의 국면에 노라고 하는 것들이 성숙이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국민과 국회가 모처럼 완전히 단합해서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아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상으로 올라온 지점인데, 보통 그 국가기관의 국민들의 신뢰도를 물어보면, 제일 높은 기관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헌법재판소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대법원쯤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는 낮은데, 보통 국회가 제일 낮거든요. 지금 조사해보면 국회가 제일 높은 기관으로, 역대 처음으로 국회가 국민이 하나 된 모습이 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친일 쿠데타는 성공률이 80%다, 95%다, 이런 말 많이 있죠. 왜냐면, 대통령은 모든 행정권, 사법권 가지고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언론에 대해서 적절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장소, 아젠다,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시점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95%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게 2시간 반 만에 실패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고,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와. 오늘 아까 케이팝이 온 시내 한국에서 정리되고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이번에 이제 법원 침탈로 한번 깨졌지만, 그전은 가장 안전하게 온갖 문화적, 정치적 퍼포먼스가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기한 구경거리다.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헌법 공부로 들어갑시다. 헌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다. 제일 최상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법 순서를 따지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대통령 명령, 규칙, 이렇게 있다고, 그것도 알고 있죠? 근데 헌법이 왜 제일 위에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뭐가 달라요? 재정 주체가 다릅니다. 헌법은 전 국민이 만드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 다음 법률은 300명이 다수결로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국회 3분의 2도 통과해야 되거니와,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한마디로 전 국민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법이 법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법이 명령이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제일 높아요? 국민이 제일 높으니까 헌법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국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냥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만든 겁니다. 그 다음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권력기관이 막 기본권을 해칠 수 있으니까 권력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견제, 균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목적은 기본권, 보장이고, 수단이 권력 분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나라는 그래요. 그 나라에 헌법이 있다라고 하려면 다른 나라에 내놓으려고 하면 기본권 조항이 쫙 들어있습니다. 법률은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시법이 있다, 무슨 국가보안법이 있다, 형법이 있다 하면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처벌돼. 헌법은 그렇지 않고, 헌법은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있음을 우리 국가가 다 부여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당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NO! 하고 제가 막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해 주는 좋은 법이죠. 법률을 보면 자꾸 제한하려고 한다. 근데 자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적 심사를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건 너무 지나치네. 라고 해가지고, 좀 지나치지 않도록 잘라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헌법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계엄에 대한 이제 것들이 있죠. 계엄에 대한 것이 요 위에 사라진데, 먼저 선포할 수 있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사변이 뭐냐면, 6.25 사변을 6.25 동란, 한국전쟁. 근데 그때 사변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6.25와 같은 수준이 있을 때 계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망을 보면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계엄포고령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사항 5항을 통해 가지고 그 계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견제를 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데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회가 즉각 해제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대통령이 어긴 게 많습니다. 요건에서 전시사변 준하는 사태 아니거든요. 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관위의 기능이라든지 야당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좀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했다. 근데 굉장히 능변을 하는데 법적 요건을 따진 사람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전쟁 상태와 같은 상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이 막 어쩌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투개표 과정이라든지 뭐 선거 관련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야당을 횡포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들으면 요건 충족이 안 됐구만. 충족이 안 된 걸 그냥 자인하는구만. 이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80이죠. 대통령 국법상에는 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 국무위원이 부사한다. 지금 이제 헌재에서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문서 내놓으시오. 항상 계엄은 대통령이 꽝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문서로서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1980년 5.17 내란성 계엄을 할 때도 좀 정부 문서를 찾아보면 다 장관들이 다 서명한 그게 나와요. 근데 그 문서 조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물어보죠. 국회에서 막 질문하고 헌재에서 물어. 혹시 부사하셨습니까? 장관이 사인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사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계엄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왜냐하면 부서된 아무 것들이 없으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지체없이 통과해야 된다는데 국회 통과도 안 했는데 왜 국회가 해제부터 합니까? 국회 해제 결의한 거는 원인 무효입니다. 법률가로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싸우면 매우 색다른 재밌는 지점이 있겠다는데 그 주장은 안 해요. 그 다음에 82조에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빼박이라고 그러죠. 혹시 계엄 같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아니 뭐 부서할 시간도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부터 하고 부서 이건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까봐 1987년에 우리 헌법을 개정하는 분들이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고 꽝 박아놨습니다. 잘 만들었죠. 허술하게 같지만 잘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84조 내란 위안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금 기소하겠다, 구속했다, 기소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니 이런 형사 면책 특권인데 재임 중에 그것도 내란죄는 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내란죄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다른 범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 10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아직 기소를 못 해요. 근데 탄핵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그때 다른 죄까지 기소를 할 수 있고, 지금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는 못한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엄법입니다. 계엄정이 아니라 계엄법인데, 여기에 이제 행정 및 사법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금 이제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록이 없고, 아니 어제 김용현 씨가 이제 헌재에 와서 아니 뭐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회의가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로 아까 회의록이 나오고 부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돼야 그 문서를 통해서 국법 행위가 되는 거고, 그전에 그냥 중구난방 떠든 거예요. 근데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를 하고 했거든요. 그냥 선포에 대해서는 종이 조각이 없고 문서가 없고, 해제에 대해서는 문서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조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엄사령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7일 1차 탄핵소추 실패, 2차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라지 계속 이번에 특징은 법률가에 대한 혐오가 일어날 지경인데, 온갖 그날 각종 꼼수들, 신박한 논리들이 막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몇 조를 들고 막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있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몇 조, 몇 항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그 주장에 몇 조, 몇 항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라고 놓으라고 판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법률가들은 검은 것을 희다고 흰 것을 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온갖 잔재주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이름하겠다. 12월 7일 날 이제 탄핵 투표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건데요. 뭐 온갖 꼼수로 점철되어 있죠. 그냥 근사한 것 같지만 임기 보통 하야하지 않을까? 사퇴하지 않을까? 근데 하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하야한 사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했는가 하면 1960년 4월 26일 날 아침에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야 선언이 맞아요. 국민이 원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하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당에 이름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 당에 친윤 반윤 다 있잖아요. 뭐 각종 서로 논쟁 속에서 아무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그럼 내가 더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야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바로 하야하겠습니다. 하야합니다. 라고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 뭐가 있어요? 아까 QR코드로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아까 답변해 주시고 또 강의 나올 것 같습니다. 말로 이야기했어요.
제 질문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개헌 사태 이후로 현행 헌법에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헌을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이루어져 가는지 여쭙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 있네요. 한 개씩 합시다. 개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꼼수입니다. 이 수많은 지적 중에 개헌은 너무나 복잡한 게임입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이 야기되고, 그때 예를 들어 이 조항 하나만 바꿉시다 이러면 왜 그 조항 하나만 바꿔요? 다른 조항도 넣읍시다. 그때 문구 하나 가지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국민투표, 그리고 국회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을 하려면, 내가 3분의 1 되려면 내가 원하는 조항 안 넣어주면 난 동의 안 해. 뭐 등등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종 이해관계를 막 집어넣자 빼자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새로 지금 할 거냐,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맞춰서 할 거냐, 그게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냐, 뭐 등등. 그 논의가 백인백색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점, 탄핵이라고 하는 내란죄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국민투표를 끄집어내는 거는 마구 혼잡 모드로 넣어가지고 탄핵을 막자, 그 다음 처벌을 막자, 이런 게 대표적인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 개정은 늘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이 국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고 다른 국면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답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사태들도 비춰봤을 때 개헌과 호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다 합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87년 체제,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이야기 써가지고 인기도 많이 누리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1987년에 만드는 헌법에 따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1948년부터 87년까지 헌법 개정이 9차례 됐거든요. 87년부터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우리 역사에 유례 없이 서스테이너블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87년에 누구도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누구도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가능성, 안 됐을 때 가능성을 정치가들이 다 저울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타적이면서 이기적인 노력이 다 집합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5년제로 하자. 자, 5년제가 나을까? 4년 중임제가 나을까? 저는 5년제가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 보세요. 2년 차 때부터 2년, 3년, 4년째 모든 정치 행정 과정을 왜곡시켜가지고 재선을 위하여 온갖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5년제에서 나오는 레임덕 현상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폐해가 많을 뿐, 근데 지금 이제 5년 되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은요, 이제 공약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1년 차에 막 논의하다가 2년 차부터 3년, 4년 전반기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법도 통과시키고 뭔가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5년째가 저는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5년 중에 한 3년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이 정치 과정에서 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뭐 보복이 심하고 뭐 또 검찰권 동원해서 엉망이죠. 그렇지만 부패의 어떤 범위를 보면 1988년 처음에 부패의 규모가 한 1조 원 됐던 게, 그 다음
뭐, 1,000억, 100억, 10억, 1억. 지금은 뭐, 10만 4천 원을 뭐, 법카로 썼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부패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5년대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고스란히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체제에서 갖고 있는 유리한 점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현재가 제왕적 대통령이다 하는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제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현재 헌법제도에서 무슨 제왕이라고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느냐. 권한이 약간 있지만. 그래서 제왕이 되려고 하는 거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3명을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버틴다. 요런 게 제왕이죠. 근데 규정상으로는 국회에서 선출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에 그게 문제가 소소한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 그걸 가지고 87년 체제,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 미국 헌법이 1787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791년에 한번 크게 보강이 되고 그냥 권력 체제는 1787년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시대에 안 맞는 게 있죠. 그걸 해석작용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는 정략적 시도에 반대합니다. 또 뭐 있어요? 조금 더 실증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와 기존 검찰이 상호 기소권을 가지고 공수처는 수사권도 확보하고 있고요. 조직도 별도로 운영하는 병역의 법안이 헌법에 부합할지 사회 정치적으로 다람쥐의 효과를 가져올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조직상 검찰과 분리된 상태에서 정부직, 비정부직 고위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기소, 수사할 수 있는 조직력과 권한이 있어야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존의 법조인이 사실상 타결되는 소수인력 중심의 형태로 운영되는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상호 방치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과 별도의 조직에서 공수처 검사를 육성하는 것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 상호 기소가 가능한 이원적 집단의 유지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의문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와, 질문이 기네요. 누가 했어요? 오케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애정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명칭을 만든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첫 안을 내기 전에 나오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뭐 이렇게 이름이 널리 유포가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비리 중에서도 미스콘덕터, 미스비헤이비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범죄가 되고 범죄는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는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을 만들고 조문까지 그때 그 위원회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법무부에 제출을 했는데 법무부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을 검찰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을 무조건 반토막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검사 5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걸 25명으로 하고 임기를 6년 6년 곱하기 3년이면 할 수 있다. 18년 이래 된 거를 6년을 3년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성을 할 때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던 것을 기소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다만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원래 구상했던 것에 한 5분의 1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사가 최대치 25명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현원이 검사 15명입니다. 수사관이 한 40명 정도 돼요. 성남지청보다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그 규모로 지금 추벌통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체포, 구속까지 해낸, 그걸 가지고 공수처는 무능하단 말이지, 뭐 능력도 없고 규모도 적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 국회, 정부가 다 과정과정에 끼어들어가서 쪼개고 줄이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규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6월에 국회에 가서 새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 모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공수처는 없는 게 나으냐 있는 게 나으냐 보면, 저는 이번에 검찰과 경찰이 막 경합을 했잖아요. 서로 잘하겠다고. 근데 2020년 이전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검찰이 다 합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경찰이 뭐 하고 있으면 검찰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검찰은 이 전체를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은 세게 집어넣고 다른 거는 약하게 하고 마음대로 갖고 요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하겠다고 서로 자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 정도로 나간 거예요. 어느 한 기관에 맡겨놨으면 현재 밝혀낸 게 3분의 1도 밝혀내지 않았고, 한 기관을 압박을 가해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쉽거든요. 근데 한 기관이 이렇게 못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 미친 듯이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존재비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한 기관의 힘으로 안 된다. 세 개 기관의 경쟁 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 나올 것을 한 250%까지 정도는 낸 것 같아요. 근데 수사관은 경합이 있지 않느냐. 근데, 경합을 처음부터 판가름을 해서 요 사건은 검찰이 할 수 있고, 요거는 공수처가 할 수 있고, 요거는 경찰이 할 수 있다 해놓으면 다른 쪽에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이 아니라 한 50 정도밖에 못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건에 대해서 경합적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확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합이 막 될 때 뭔가 약간의 조정장치가 필요한데, 공수처 보내라고 갈 때는 공수처에서 우선권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영장 부분 수사 상당히 진행이 돼가지고 영장 신청까지 갔는데 보내 이런 건 안 된다고 선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법안을 구상을 할 때 계엄이나 내란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는 공수처의 우선 관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우에도 지금 검찰이 독자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건과 근데 이제 경찰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내란 사범 중에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있잖아요. 그걸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혼선을 빗대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니? 불법을 거듭하니?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조정과 추가 입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뭐, 다시 입법적 재정감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과정은 그래요. 저는 공수처에 힘이 없지만, 경찰이 그 직전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 신청을 검사에 하니까 검사에서 기각을 해버리고 기각을 하고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해서 검찰청으로 잡아들인 내란 사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 검찰에 올리면 검찰이 마음대로 하네. 그래서 경찰이 공수처의 길을 뚫어가지고 이제 구속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냐? 저는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저 검찰이 틀어막을 경우에 공수처는 출구를 활용해야 된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의 효과를 봤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이야기만 한점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혹시 질문 있나요? 남은 질문들은 헌법에 대한 네. 질문인데요. 네. 자, 아까 질문하신 분이 똑같이 하셨던 헌법에 대한 관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은 철저한 법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인식 밖에 있는 자연법을 모방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는지, 양쪽으로 끊을 수 없는 다른 관점이 있으신지 이해가 있고요. 네. 한번 이해해드릴게요. 다른 질문 또 헌법에 대한 거예요? 네, 헌법에 대한 네. 헌법은 국민 모두가 만든 법이며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문득 모든 법이 결국엔 일부의 텍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법과 실제 사회 내의 다양한 현상과 사건들 간의 괴리 혹은 거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질문이 엄청 좋군요. 좀 보면서 합시다. 아까 앞에 한 게, 제가 헌법이 국민 모두가 만드는 법이다라는 이런 강조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재정주체가 국민이면 거기다 혜택도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헌법 전문가들이 판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판례법적 헌법이 있겠지만, 국민은 국민 각자의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제일 힘 있는 조항을 하나를 끌자면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근데 자기 일상 속에서 각종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잖아요. 저는 어디 가거나 화장실에서 남녀 불평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 평등해 줄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규모를 똑같이 하면 평등해요? 줄 서는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학교 강의하다가 휴식 시간 되면 남자는 금방 갔다 와서 근데 여학생들 줄을 서 있어요. 안 맞잖아. 평등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 화장실을 한 3배 정도의 크기로 키워야 평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적상 1대1이 평등한 게 아니지. 근데 3대1로 해야 로테이션 돼서 화장실에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자 1대1로 그 정도 평등한 거 아니냐. 2002년 이제 제가 그때 부학장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 엉망이더라고. 근데 청청마다 이제 교수 연구실에 청청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자 교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 화장실에 1층에 하나 있고 4층 건물인데 1층에 하나 있고 4층에 하나 있고 여자 화장실이 두 개 있고 2층 3층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어. 왜 없느냐 하니까 여자 교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만 해도 주장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헌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는 국민이 바로 쓰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건질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촛불 집회가 면
이제 헌법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노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인데 왜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나타났느냐.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자. 민주공화국이면 예를 들어 루브르 궁전이 있다. 궁전에 루이 13, 14세 등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모아놨잖아요. 왜? 왕이 주권자니까. 그래서 왕이 다 보라고 누르는 것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 모든 인민이 주권자다. 라고 되면 그 모아놨던 것들이 다 국민 전체의 것 아니냐.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미술관을 만들고 왕 혼자 이렇게 즐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확 바꾸잖아요. 우리 경복궁 있으면 국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꾸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평등권 하나만 해도, 그다음 국민주권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 탄핵의 과정 속에서 12월 7일 날 탄핵 소추가 안 됐잖아요. 12월 7일 날 탄핵 소추가 안 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2월 7일 날 탄핵 소추가 됐으면 누가 영웅이 되겠어요? 국민의힘의 한 8명 의원이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국민이 탄핵을 명하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 국민이 탄핵을 명하니까 헌재가 저는 탄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명박 혹은 박근혜 때 임명된 그 재판관들 전부 다 있어요. 2017년 6년 사이에 된 사람을 보세요. 다 이명박 박근혜 때 임명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뭐 대법원에도 이명박 혹은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원장에 의하여 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8대 0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파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뭐지? 두 가지. 하나는 요건을 따지는데, 법적 요건을 따지는데, 요건을 따질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명백한 거는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시, 사변, 이 요건 충족되냐? 그 다음 부서, 요건 충족되냐? 이런 객관적 사실관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8대0이 나올 때, 그때 8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이 당신은 잘 하라 라고 하는 끊임없이 압력, 영향 속에서, 그래서 국회가 탄핵 이제 소추를 하고 난 뒤에 나와서 만세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주 겸손 모드로 임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은 만세를 부를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겸허하게 실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에게 고마워해야지. 국회 탄핵 결정도 마찬가지다. 시종일관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오늘 같은 때는 매일 중요한 의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매일 붙여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싫어하겠지. 이제,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 싫어하겠지만,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하면 더 직접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를 해야 된다. 선거제도 한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진보당, 정의당, 이런 쪽들이, 이제 막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조사를 보면 한 10% 정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30명이 정의당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노당인지 정의당인지. 근데 이제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왜곡이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당이 있다. 그것대로 이 300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그래 나가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30명이 죽자 싸워봐요. 수많은 입법들이 뭔가 그쪽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될 수 있고 서로 딜도 할 수 있고
되는데 현재의 구조는 그런 류의 소수당이 한 석도 가질 수 없다. 근데 나의 입장을 좀 더 잘 대변한 사람이 30명 있다고 보면 나는 놀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또 축적사자 할 테니까. 그러니까 대의구조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압력과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네. 뭐야, 결정이네요. 헌법은, 헌법의 코어는 인권이잖아요. 이제 우리, 공식적인 문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개인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은 모든 국민은, 그때 국민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존이 뭐고 음이 뭐냐면 존중하고 조금 다르죠. 존엄은 좀 더 위 같죠. 존은 존속이라고 할 때 자기 업의 수준이 존입니다. 존. 그 다음 음은 음자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음숙하자, 음벌하자, 음정하게 하자. 최고로 정숙하자, 음정하자. 최고로 강도 높게 벌하자, 음벌하자. 그러니까 the best입니다. 최대, 맥시멈.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것은 나도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이고 하면 서로가 어떻게 평등하게 당신이 우리의 어버이와 같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며 그것도 맥시멈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곧 하늘입니다. 인내천, 사인여천, 타인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대하라. 제일 맥시멈으로 높은 게 하늘이잖아요. 그냥 당신은 우리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임을 넘어서서 하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헌법 제10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 사인여천, 인내천이다. 이렇게 대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근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고 뭐 야수와 같은 인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래야 됩니까? 개개인은 정오하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 제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러면 존엄과 가치를 부여할 자격이 뭐냐면 인간이기만 하면 된다. 짐승만도 못하게 보여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간이기만 하면 최대치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존재고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인간은 그 행복의 가치는 개개인이 추구할 방향은 다를 수가 있는데 각기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의 법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왔지? 근데 자연권, 자연법 이야기할 때,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사람이 빼앗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근데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게, 이제 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천년 할 때, 자연. 천년은 자연하고 같잖아요. 근데 자연법이 천부인권하고 같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부여받은 것이니까 타인이나 제도가 강제로 뺏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연법적인 것들을 하는데 요새는 자연법 언급을 별로 안 하는 이유는 자연법의 에센스가 헌법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연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건 논의가 분분하지만 아까 뭐 평등하다, 자유롭다, 뭐 존엄하다 이런 류의 것들은 헌법에 조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까지 하면 확실하게 맞아줍니다. 헌법을 이해하고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질문드리자 합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 정말 헌법에 대한 질문이 많군요. 자,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의 최고의 보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또 특히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데 사법부가 앞장을 서야 된다. 그게 왜 그럴까 하니까 국민은 국가기관, 입법행정, 사법에 가끔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 입법에 문을 두드리면 어때요? 잘 만나주고 다 응해줘요? 개개인이 두드리면 상당한 세력이 안 되고는 잘 만나지도 않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행정부는 어때요? 관청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막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업부는 어때요? 사업부는 그냥 제소만 하면 사업부 의견을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판단을 내려줘요. 그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항소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물론 변호사 비용이 좀 들겠죠. 들지만 국가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법부다.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준다. 근데 그 답이 개인에 대한 상담적 답이 아니라 법률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의 해석을 통해서 답을 준다. 그러니까 입법행정이나 뭐 거기서 안 풀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법부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사법부 판결은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공표되면서 한다. 적어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정해진다. 이제 이런 류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사법부가 침탈 당했잖아요. 근데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설계자들이 상권 분립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법부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는 총칼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입법부가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예산권을 미국에서 입법부가 갖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군대도 있고 관료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력을 간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스워드, 칼을 갖고 있다. 사법부는 이번에 침탈 당할 때 사법부 자체 요원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법부는 다만 재판만 한다. 근데 재판이 많은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재판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지갑이나 칼까지 쥐어주면 루이와 같은 이런 황제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없는 기관에게 법의 해석 적용권만 갖는다. 근데 그 사법부가 침탈당하면 입법행정부가 막아줘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안 되면 국민 전체가 지켜줘야 된다. 다른 국가기관이 다 붕괴되고 폭력에 앞잡이가 되거나 폭력에 나설 때 결국 주권자가 자기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나서는 겁니다. 12월 3일 밤 10시 58분에 제가 1, 2, 3, 4 길게 쓰면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1, 2, 3, 4, 5, 6 해가지고 빨리 써서 있는 대로 그냥 퍼지게 만드는 거는 주권자로서 스스로 내가 주권자로 생각합니다. 주권자이고 내가 헌법 수호자이고 민주 수호자로서 나의 몫을 해나가야 된다.
근데 요 뒤에 잔뜩 나오는데, 안 나오죠. 각 공직자들이 그 역할을 이번에 꽤 했어요. 근데, 그 특전사의 법무관 팀들이, 아니, 선관위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그, 그 법무팀들이 7명이 다 일치하게 건의해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뭐, 그런 게 뭐지? 뭐, 국정원 차장이, 절대 국정원 사람들을 그런 쪽에 협력시키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에는 국정원 사람들이 수십 명 잡혀가야 되는데 국정원 사람 중 한 명도 안 잡혀갔어요.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각 곳에 있는 각자가 제각기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정확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내란이고 계엄이고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가서 각종 전문가들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대학에 87년 6월 학년에 도학생이 됐던 박종철 군이 이제 87년 1월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 있다가 뭐 심장 쇼크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부검을 해야 됩니다. 부검을 할 때 의사가 발발 떨면서 왔죠. 와서 자기 본대로 부검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등등을 해서 이어서 물고문으로 죽은 것이다는 부검서를 쓰니까 이걸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허위 주장들을 다 깨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속한 어떤 분야가 있겠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바꾸는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법 쪽에 좀 가까운 쪽은 아까 군법무관 얘기도 했고, 이제 법무부에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라고 해가지고 간부들 모였잖아요. 근데 유혁 감찰관이 이거 계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냐? 나는 거부하겠다.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동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사회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내란이라고 할 때 내란죄에 이런 국헌을 요 위에 띄어져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우두머리 주의 무정사적 부하수행자하고 근데 국헌을 물란할 목적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엄청난 논쟁이 이야기가 되고 됐을 겁니다. 근데 1953년에 우리 형법을 만드는 분이 굉장히 뜻밖의 조항을 하나 기술조에 넣었어요. 뭐뭐의 정의라고 하는 조항은 형법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뭐라고 해놓는 거면 이 아래쪽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통상 아는 내란 개념과 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내란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찬탈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막 철권을 쥐고 마구 휘두르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행법은 그것만 내란이 아니고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용하기 좋게 해놨어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은 뭐냐면 헌법에 나오는 국가기관입니다. 국회 나오죠. 선거관리위원회 나오잖아요. 법원 나오잖아요. 판사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법기관입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사라는 단어는 영장 때문에 있는데 제도로서 있는 헌법기관은 그런 것인데, 국회와 법원을 강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그것이 국헌문란의 요건이 충족돼 버린다. 이 조항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이번에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자, 3번. 이런 게 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53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가? 라고 하니까,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정치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고 있는 통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헌병대로 끌고 가서 협박을 하고 이런 게 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개헌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너무나 이제 통분한 나머지 내란제 조항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정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맞아 국회를 그런 식으로 침탈을 하게 되면 그게 내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잡아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김성수 부통령이 지금 이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반역 행동에 나오려고 얘기하지 못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고 반란적 쿠데타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사임을 해요. 그 다음 그때 이제 계엄령을 발동을 하면 이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그 계엄사령관이 국군의 출동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장병의 고안이라고 하는 선포문을 내는데 그거는 지금 6.25 해가지고 북한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전방의 병력을 빼돌려가 부산으로 보내자는 이런 명령에 순응하지 못한다. 우리는 나라를 지킬 뿐이지 정권을 지킬 수인데 나설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참모차장, 육군에서 제2인자죠. 참모차장에게 참모총장을 포살하라 라는 명령을 발동을 해요. 근데 참모차장이 진단을 하면서 각각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분이 이종찬 장군이거든요. 그 이종찬 장군이 8년 동안 계속 육군에 몸을 담았지만 한직에 떠돌다가 4.19가 나고 난 뒤에 이제 첫 국방부 장관으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분이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내란적 쿠데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통령이 사임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내란의 실행자인 총책임자인 육군 참모총장이 절대 거부를 목숨을 걸고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가 나오죠?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로 요즘 통과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직을 걸고 거부를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지. 사표 하나도 안 냈잖아요. 물론 외교부 쪽은 외교상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려를 표한 거죠. 우려를 표해가지고 대통령이 저지가 되겠어요? 이 경우는 자기 직을 내걸고 정면으로 노하는 선례가 부통령 참모총장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때 맞도록 행동해야지. 눈치 이렇게 보고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순간에 크고 작은 헌정 수호자의 위치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자세, 각오 정리가 되나요? 예, 시간상 이 정도 할까요? 다른 질문?
추가로 들어온 질문은 없어가지고 야. 질문 답변 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구나.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자, 뭐, 여러분 나름대로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은 줄 몰랐는데, 헌법은 전문가의 것이 아니다. 헌법은 우리 모든 사람이 뭐의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헌법의 해석 적용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 오늘 세미나도 주도적인 역할, 자율적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상황이든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는 언제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